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쿠팡 쪽 이 사안이 정말 일파만파 커져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이 쿠팡 정보 유출 협박성 메일, 쿠팡 그리고 고객 양측에 다 전달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협박 메일이 지난달 16일에 고객 약 4,500명에게 발송이 됐고요. 그다음에 25일 쿠팡 고객센터에도 또 다른 메일이 이제 두 차례 걸쳐 발송이 됐는데, 예. 계정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한 4,500명 정도가 유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서 이름, 휴대전화번호, 예. 이메일, 배송지 주소 이런 내용이 조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7,500배네요. 예. 그러니까 성인 인구 기준으로 하면 4명 중 3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의 어떤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유출된 것과는 다른 게, 예. 기존에 사실 전화번호 나오면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가 민감해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쿠팡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게 이 쇼핑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들을 샀다, 그다음에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얼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이게 소득이라든가 이 사람의 쇼핑 패턴 이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 자료로서의 가치가 그렇죠. 굉장히 예. 크고요. 그리고 보안의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개인이 가지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게 아파트 비밀 출입문 번호까지 이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쿠팡에 쓴 비밀번호는 다 바꿔야 된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인 피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 의지도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일부 이용자 14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에서도 충분한 보상이나 재발 방지책이 없으면 회원 탈퇴나 불매 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문제는 이게 쿠팡이 사실 예전에 새벽 배송과 관련돼서 문제됐을 때 이게 다른 데서 안 되는 굉장히 유일한 좀 고유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좀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11번가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커머스 회사가 있습니다만,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배상을 매길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거를 탈퇴하고 이탈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쿠팡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배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보면은 쿠팡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영업은 다 하고 있는데,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이분은 아예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잠적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범석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법인 등기 이사직에서는 지금 물러나 있고요. 다만 그게 쿠팡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모회사 쿠팡 인코퍼레이션에 있는데, 거기 의결권의 74.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오너는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중장기 전략이나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는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 노동자 사망이나 쿠팡 이츠 수수료 논란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사과 없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전력이 있어서 권한 행사만 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한국 사업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하나는 사실 우리가 너무 이게 사장 나와라라는 문화와 비슷하게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런 어떤 보안 문제에 관련돼서 올해만 해도 SK텔레콤 등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이 어떤 측면에서 미미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장이 이 정도 되는 문제라면은 좀 더 심각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은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자막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한국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만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쿠팡의 주가는 5%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쿠팡이 몸집이 커진 그 속도에 비해서 내부 체계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장중에 한때 한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다가 돌아왔는데요. 사실 대만에서는 미안하다고 했고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계속 강조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인 보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게 굉장히 처벌도 약하고 어떤 손해배상도 약하고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하는 그 로켓 배송 서비스는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소비자들이 다른 데 갈아탈 위험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관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이것을 기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면은 이것으로 인한 손해가 기업한테 굉장히 크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 입장에서 이 소비자들이 딴 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독보적인 서비스를 보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안 하려면은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 매긴 어떤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을 거기 때문에 주식이 빠지는 게 굉장히 당연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올라온 거는 이게 한국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야라는 인식이 됐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이게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버스케일링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의 논란은 사실 이게 들여다보면은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스타트업부터 해야 되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API라든가 어떤 보안 토큰 같은 것들은 사실 이 정도 되는 규모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고요. 직원이 퇴출했는데 그것에 대한 액세스가 여전히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어떤 안보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얘기인데 그 일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시면 IT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보안 기업이 사실 잘 없습니다. IT 기업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도 그 IT 보안 시장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 보안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IT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보안과 관련된 투자를 5%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쿠팡이 이번에 내놓은 자료를 쿠팡의 실적 보고서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는 데서 이제 정보보호 통계를 내놓은 거를 보니까 쿠팡이 지난해 연매출이 약 42조 원 되는데 쿠팡이 정보 보안 부분에 투자한 규모는 889억 원입니다. 연매출의 0.2%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의 1%도 보안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에서 이건 쿠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떤 IT 강국이라고 하는 데서의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지출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IT 산업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덩치만 커진 어린아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맹성이 필요하겠고요. 맹성을 안 한다면 맹성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1월 수출이 잘 나왔습니다. 8.4% 1년 전보다 늘었는데 어떤 게 역시 반도체가 이끌었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올해 초에 역성장을 했을 때만 해도 올해 성장 전망이 굉장히 어두웠는데요.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는 수출이 잘 될 때만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수출 증가세의 덕을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반도체가 그 호황을 겪고 있는 거는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것들이 증가했고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가 저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부가가치 품목에서의 그렇죠. 수출 호조가 지속되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동차 수출이나 내연기관 뭐 이런 것들,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수출이 좀 어렵지만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수출이 살아나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품목 관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 덕분에 수출뿐 아니라 증시도 좋습니다. 그런데 1월에 증권거래사가 올라가면 이거 타격 없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책이 많이 나오고 뭐 네. 주가지수 5천을 가기 위해서 어떤 상법뿐만 아니라 주가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거래세 인상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올 겁니다. 현재 증시 상승을 이끄는 거는 사실 실적이라는 점에선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아마 세금이 올라도 어떤 거래세 인상이 기본적으로 그 상승 트렌드를 완전히 뒤집기는 예, 어려울 예.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심리적인 타격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거는 정부가 뭐 부동산 하지 말고 코스피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떤 그 굉장히 많은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는 이제 거래세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네. 이게 정책 일관성이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예.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금투세 도입을 할 때만 해도 도입한다 그랬다가 이제 걷었던 적이 있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금투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수 공백이 심화되니까 단기적으로 세수를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뭐 이걸 거래세를 다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조세상의 원칙은 세제 방향은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맞고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그렇죠.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큰 원칙에 대해서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어떤 그 주식 투자하고 그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의 원칙을 어기면서 단기적인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는 언제나 정책을 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개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이런 세제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자주 바꾸는 것이 그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예.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증권거래세는 조세 원칙에도 안 맞는 이상한 세금인데 이런 이상한 세금의 세율을 높이는 게 지금의 정책 기조에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 찾아올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클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그 AI와 관련돼서 그 굉장히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 이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저희가 반도체 호황에서 보고 있듯이 이런 실적이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떤 반도체가 뭐 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AI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예. 보통 그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12월에 올랐던 일들이 많았던 역사적인 사례를 본다면 어떤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식시장의 상승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모든 종목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라는 측면에서 소외되는 상품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로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 이쪽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일단은 그 코인 시장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옛날에 샀던 고래들은 이거를 그 어떤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기관 투자자 같은 새로운 고래들이 받고 있던 것들이 좀 더디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디지털 자산의 기본적인 것이 바뀌었는가를 떠나서 최근에 그 단기 시장의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이나 그리고 요새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바꾸냐와는 별개의 논의로
단기 시장에서의 금리와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의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유동성의 부족이 그 비트코인의 가격 어떤 그 판매를 그 이익 실현을 좀 더 자극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중요하게 얘기하는 지지선들이 이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이 깨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그 변동성을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